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범죄위키의 언파이어킴 김심판입니다. 이번 주에도 준비한 영상은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범인 이춘재 관련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원래 계획대로였으면은 이춘재 영상은 지난주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충북 영동 여고생 사건을 다뤄보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폴더 정리를 하기 위해서, 자료 폴더 정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하나씩 뭐 굳이 불필요한 거는 이제 지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쭉 다시 한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복기를 하게 됐어요. 그 자료를 쭉 한번 쭉 봤는데 보고 나서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뭔가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 그리고 뭐가 깨름칙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만 이번 주에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는 이제 원래 계획대로 이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건의 분석보다는 제가 자료를 보면서도 저조차 이해가 안 됐던 그런 부분들과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지금 느껴지는 그런 불편한 감정들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언급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춘재가 본격적으로 연쇄살인 사건을 저지르기 이전이었던 1986년 9월 이전에 발생했던 연쇄 강간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당시에 연쇄 강간 사건 상황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방송에서는 위치가 중요했다면은 오늘 방송에서는 날짜를 좀 유심히 여겨봤으면 합니다. 이춘재는 1986년 1월 군대를 제대하고 자신의 고향집인 화성군 태안읍 진안 1, 2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달이었던 1986년 2월 8일 날 1차 강간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총 7번의 연쇄 강간을 1986년 7월 중순까지 그 잔인한 짓을 했는데요. 저는 여기서 주목했던 게 사건과 사건 사이의 그 간격을 좀 주목을 했어요. 1차 사건이 2월 달에 발생했고요. 2차 사건이 3월 달, 3차 사건은 그 다음 달이었던 4월 달, 4차 사건도 4월 달, 5차 사건은 5월 달, 6차 사건도 5월 달. 하지만 6월 달에는 사건이 없었어요. 그리고 7월 달에 7차 강간 사건을 마지막으로 하여 연쇄 강간은 여기서 멈추고 그 다음 달인 9월 15일 날 본격적인 연쇄 살인마로 진화가 되어집니다. 저는 여기서 이춘재가 7번의 강간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6월달과 8월달쯤에도 분명 강간 사건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피해자가 신고를 안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수 범죄, 암수 강간 사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쉽게 말해서 묻혀진 범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을 봐도 성범죄 피해자가 선뜻 경찰에 신고한다는 건 굉장히 큰 용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밝혀진 이 7개의 강간 사건 외에도 충분히 다른 사건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특히 그게 8월달까지 있지 않았을까. 9월달 중순 돼야 연쇄살인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걸 고려했을 때 충분히 7차 사건과 연쇄살인 사이에 강간 사건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가 굉장히 이거 지금 화가 나는 부분이에요. 자료 정리하면서 아니 이게 정말 이렇게 허술했을까 경찰이 그렇게 화가 날 정도의 내용을 언급하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제가 사용했던 어투가 아닌 좀 경량된 어투가 나오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은 1986년 2월부터 7월까지 총 7차례 강간 사건이 발생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몽타주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살인사건이야 피해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몽타주를 작성할 수 없었겠지만, 강간사건은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경찰에다 신고를 했을 정도면은 충분히 면담을 통해서, 그 피해자 면담을 통해서 몽타주를 확보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7명 중에 단 한 명에게도 몽타주를 작성 안 했는지 몽타주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 7명의 진술을 종합을 해보면요, 당시 강간한 범인은 23살서부터 25살 사이라고 하였고요. 그러니까 어떤 피해자는 콕 집어서 그냥 23살 정도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좀 나이 폭을 좀 넓게 얘기하신 분도 계셨지만, 평균적으로 그 나이대가 23살에서 25살 범위 안에 들어갔고요. 신장도 165에서 170cm에 갸름한 얼굴이라고 동일 진술했습니다. 7명이 모두 범죄자를 동일한 인상착의로 진술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경찰이 별개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동일범의 사건이구나. 그리고 2km 반경 내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탐문 수사를 통해서 유사 인상착의를 가진 20대 남성, 특히 20대 중반의 남성을 탐문 수사하면은 뭔가 그 범인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왜 안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1차 강간 사건의 피해자였던 여성분께서는 경찰에 범인의 인상착의를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나이는 23살 정도 되었고 헤어스타일은 스포츠 머리를 한 남성이다. 이렇게 진술했는데요.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이나 영화 1987에 나온 그 남성들의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트렌드했던 헤어스타일은 장발, 그렇다고 무슨 여성분처럼 긴 장발이 아니라 단발머리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길이의 장발인데요. 그러면 스포츠 머리를 했다는 거는 스포츠 머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으로 우선은 확률적으로 그런 이들을 용의선상에 올려놨어야 한 겁니다. 그러면은 1986년 2월 기준으로 최근에 출소를 했던 자, 그러니까 수용시설에서, 교도소에서 막 그 가석방이든 만기 출소든 간에 갓 나오신 그 전과자나 아니면은 현역 군인 또는 갓 제대한 군인들, 이들을 용의선상에 올려두고 그 주변 일대를 이와 맞는, 그러니까 인상착의와 그 방금 전 말씀드린 그 조건이 맞는 이를 좀 더 용의선상을 좁혔다 그랬으면은 충분히 이 사건은 여기서 범인을 잘 붙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사건 발생 지역은 이춘재가 거주했던 지역에서 불과 300m 거리예요. 걸어서 4분 이내 거리였습니다. 같은 지난 1, 2에서 발생했고요. 그리고 이춘재 당시 나이는 만 나이지만 23세고요. 1986년 1월때 군대 제대했습니다. 이거 경찰이 조금만 노력했으면요, 여기서 이춘재는 검거가 되는 거였습니다. 뭐 목격자 제보 이런 거 필요 없고, 뭐 몽타도 그래 필요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강간 피해자 그 여성분께서 진술한 내용대로 조금만 더 용의선상을 좁혀가지고 그 동네 일대에 가장 이 인상착의에 맞는 사람, 또 얼굴이 또 갸름하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최근에 출소를 했거나 최근에 전역을 했거나 아니면 잠깐 휴가를 나온 뭐 군인이거나 이런 식으로 점점점 좁혔다고 했으면은 충분히 이춘재를 검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검거가 안 되었다는 거는 역설적으로 보면은 경찰분들이 당시에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때 이춘재가 잡혔으면은 그 이후에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겠죠. 무고한 피해자들, 범죄 피해자가 안 생겼을 거고, 범죄 피해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유가족도 안 생겼겠죠.
이건 정말 경찰들이 반성해야 할 문제예요. 몽타주야 피해자들이 당시 뭐 어두워서 잘 못 봤다, 무서워서 얼굴 못 봤다 이런 식으로 몽타주 작성을 하기가 어려웠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저도 좀 이해가 좀 될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비단 1차 강간사건 피해자뿐만 아니라 나머지 6명의 피해자들도 동일한 인상착의를 얘기했어요. 그럼 당연히 그거에 맞게 용의선상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좀 수사를 했으면은 충분히 이춘재는 검거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제 상식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진짜. 다음은 이춘재가 연쇄 강간범에서 연쇄 살인범이 되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쇄 살인이 시작된 시기는 1986년 9월 15일이고요. 7차 강간 사건은 1986년 7월 중순이었습니다. 약 2달간의 텀이 있었는데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요 사이에 아마도 암수범죄가 있지 않았을까. 경찰에 미신고된 성범죄가 8월경쯤에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특히 강간 미수 사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제 미수 사건이다 보니까 더욱더 신고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신고를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이 강간 미수 사건이 이춘재에게는 살인을 촉발하게 된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좀 이렇게 추론한 이유는 뭐냐면은 연쇄살인 2차 때, 그러니까 2차 사건 때 그때까지만 해도 1차나 2차 때는 음부난행이 없었어요. 그런데 3차서부터 갑자기 음부난행 수법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2차와 3차 때 미수사건이 있었습니다. 연쇄살인 사건 그 기간 동안에 2차와 3차 사이에 미수사건이 있었죠. 그 미수사건으로 인해서 뭔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뒤로 이제 더욱더 범행이 잔혹해졌는데요. 그랬듯이 아직 살인마가 되기 전에 그때 미수사건을 겪고 나서 뭔가 깨달음이 있었겠죠. 이춘재는 아 내가 앞으로 지속적인 그런 범죄를 하기 위해서라면은 굳이 피해자를 살릴 필요가 없겠구나. 그렇게 이춘재는 피해자를 굳이 살릴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살인으로까지 확대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두 번째 추론은 이춘재가 7차 강간 사건 이후에 우연찮게 멀리서 그 강간 사건 피해자 중 한 명과 뭐 조우를 했거나 아니면 자기 혼자 멀리서 보지 않았을까. 그것을 통해서 피해자가 돌아다니는 거에 대한 그런 압박감, 그런 스트레스에 그거에 대안으로 차라리 피해자를 죽여야겠다.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네 동네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자와 다시 재회를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죠. 근데 막상 실제적으로 피해자랑 그 마주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더욱더 이춘재에게는 살인의 촉발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1차 연쇄 살인 사건에 관련된 미스터리한 부분들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1차 연쇄 살인은 1986년 9월 15일 오전 6시 20분경에 발생하였습니다. 태안읍 안녕리에서 발생했는데요. 그때 피해자분이 나이가 71세였어요. 그리고 부검상 강간 흔적은 없었습니다. 살인사건 중에 유일하게 강간 흔적이 발생되지 않은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오전에 또 발생한 사건입니다. 또한 유일하게 70대 피해자가 또 발생했던 사건이고요. 이런 미스테리한 부분들, 그러니까 다른 사건들은 뭐 피해자 유형이 어느 정도 맞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중년분도 계시지만 거의 피해자 유형이 뭐 10대, 20대 거기 안에서 이제 머무니까 나이가요. 그리고 뭐 발생 시각 보면은 다 저녁 시간 이후 밤에 다 발생했죠. 근데 유독 이 사건만 강간 흔적도 없고 발생 시각도 오전이고 피해자도 그 고령의 노인이었던 점 이런 것을 좀 생각하면은 정말 이 사건만에 뭔가 특이한 미스터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좀 제가 생각했던 의문점들을 좀 제 나름대로 또 풀어봤습니다. 첫 번째 의문점은 왜 이 사건은 피해자가 70대 노인이었냐는 거죠. 지난 방송 때 이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춘재는 요때까지만 해도 요때 앞전까지만 해도 연쇄 강간범이었지 살인범은 아니었죠. 하지만 제 추론대로라면은 8월 달에 그 미수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자신이 앞으로 이제 원활한 꾸준한 범죄 행각을 위해서라면 피해자를 살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한 거고, 그래서 살인을 성공하기 쉬운 대상을 선정을 하다 보니까 노약자로 이제 축소가 됐을 거고요. 또한 피해 여성, 앞으로 이제 향후 자신이 앞으로 범죄를 저질 피해 여성의 최고를 고려했을 때 가장 그 유사 체격인, 가장 그 체격의 골격이 그나마 흡사한 게 어린이보다는 노인이 더 가깝다 보니까 그래서 노인을 선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리허설, 최종 리허설 대상으로 노인을 선정한 거죠. 연쇄살인범, 대표적인 연쇄살인범 보면요, 뭐 유영철도 마찬가지였지만 노인을 선택했고요. 근데 유영철은 이제 강도 살인이기 때문에 그건 좀 달리 봐야 하고요. 정남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살인이 초등학생이었어요. 어민숙, 일명 엄여인 같은 경우도 첫 번째가 자신의 딸이었죠. 그 최근에 고유정도 그랬죠. 고유정도 지금 그 전 남편을 살해하기 전에 그 의부다들을 살해했죠. 그렇듯 연쇄 살인마들이 본격적인, 이런 표현은 안 쓰려고 하지만 연쇄 살인마들의 본격적인 게임이 들어가기 전에 연습 게임으로 리허설 목적으로 보통 피해 대상을 노약자를 많이 선정합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이춘재도 노인을 선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의문점은 범행 시간은 왜 새벽 시간대에 발생하였는가? 바로 피해 대상을 노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춘재 입장에서는 새벽 시간 말고는 답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랬지만 그 어르신들이 그 일과 시간 이후에는 자택에서 저녁을 드시고 그 8시 20분서부터 하는 그 드라마를 좋아하시잖아요. 그 1, 2 드라마 그거 꼭 보시고 뉴스 보시고 뭐 좀 더 이제 텔레비전 보시다가 주무시는 그런 패턴인데요. 이런 패턴이면 당연히 이춘재 입장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리허설 범죄를 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 이춘재는 회사를 다녔기 때문이죠. 이춘재는 회사를 다녀서 적어도 8시, 아무리 빨라야 뭐 오후 8시가 돼야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미 벌써 그때면은 어르신들이 다 집에 있는데 자신이 원하는 대상을 그 만나기라는 건 너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춘재는 고육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노인들이 그 움직일 수 있는 시간과 내가 같이 그 움직일 수 있는 시간 이거를 찾다 보니까 결국은 새벽이라는 시간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새벽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세 번째 의문점은 피해자에게 강간 흔적이 발생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유는 방금 전 말씀드린 범행 시간하고도 연관성이 깊어요. 이춘재는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통상 이렇게 공장 같은 경우는 오전 8시가 출근 시간입니다. 그러면 피해자와 조우한 시간이 지금 제일 빨라 6시 20분이고 늦으면 6시 한 반까지 보는 그런 상인데요. 그러면은 또 거기서 회사까지 또 걸어와야 하기 때문에
이춘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고 보여지고요. 처음으로 또 살인을 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이춘재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그 자녀 시간이 굉장히 빠듯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강간의 흉내만 내고 실제 강간까지는 안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이춘재가 강도 미수 사건으로 검거된 이후에 대한 미스터리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춘재는 1989년 9월 26일 날 수원시 세류동 주택의 가정집이죠. 강도를 시도하려다 강간 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가 되고요. 구속돼서 1990년 4월 2심 항소심을 통해서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석방이 되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또 의문점을 하나 갖게 되었어요. 당시 경찰이든 검찰이든 그 수사기관에서 이춘재를 기소하는 과정에서 이춘재를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라고 의심한 수사관이 단 한 명도 없었을까? 그게 저는 좀 약간의 의문점이 듭니다. 이춘재 자택 위치는 여전히 그 태안읍 진안리였고요. 이미 벌써 화성 연쇄살인사건 7차 사건이 발생한 이후다 보니까 몽타주도 그 일대에 다 배포가 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몽타주는 화성뿐만 아니라 경기도 일대에 포스터 방식으로 배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이춘재의 얼굴을 봤을 때 굉장히 놀랬죠. 이유가 몽타주와 너무 흡사해서. 그런 반면에 당시에 수사기관 근무했던 분들은 이춘재의 얼굴을 보고 그 몽타주와 매칭을 못했다는 거죠. 그 중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그 관련된 수사기관에 관련된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몽타주를 보고 이춘재를 매칭을 했다. 그러면 조사를 했겠죠. 이춘재 과거 행적들에 대해서 군 제대식이나 직장 위치나 자택 위치에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이춘재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점이 굉장히 높다, 혐의점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파고 들었을 텐데 이런 거 파고들지 않았다는 거는 뭐 몽타주랑 매칭을 못 시켰던 거고 다시 말해서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관심을 두었다면은 이춘재를 몰아붙여가지고 자백을 받아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의문점은 진안리 같은 동네 진안리 사람하고 이춘재 주변 지인들이 몽타주를 봤다면 분명히 이춘재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판단되었으면은 신고를 했을 텐데 그 누구도 신고를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괜히 그 M1 사람 괜히 신고해가지고 의상할까봐 그냥 신고를 안 한 걸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은 되어집니다. 그래도 그 많은 일종의 모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도 참 신기하고요. 그 중에 좀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간 사람이 있다. 머리가 좀 비상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춘재가 그 수감 당시에 화성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매칭을 했다면은 더 큰 의심을 했겠죠. 근데 전혀 그런 의심을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춘재에 대한 뭐 신고도 없었던 것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좀 풀리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의문점이 있고 저도 그 의문점을 다시 이제 그 고찰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좀 저만의 답을 좀 도출을 했는데 요 의문점은 좀 도출하기가 힘드네요. 지난달에 이춘재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다, 범인이다라고 언론 통해서 공개가 되어지면서 몇몇 언론들이 이춘재가 거주했던 지난 1, 2를 방문했고 그때 동네 어르신들과 심지어 이춘재 어머니를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굉장히 불쾌했죠. 저는 굉장히 불쾌했고요. 당연히 많은 분들도 굉장히 불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언론에서 이춘재 어머니에게 처제 사건, 그러니까 이춘재가 지금 현재 수감을 하게 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춘재 어머니에게 물어봤는데 이때 이춘재 어머니의 대답은 죄송합니다. 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 아니라 며느리, 그러니까 여기 자막이 전체로 되는데 저 이춘재 어머니 기준 며느리죠. 며느리가 가출해가지고 이춘재가 죽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식의 지금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넓게 보면은 이춘재 어머니가 이춘재가 화성 연쇄 사건을 저지를 당시 충분히 많이 이춘재 어머니가 인지를 했다 하더라도 이춘재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연쇄 살인을 할 만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연쇄 살인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머니가 그런 기질을 가졌으니 그런 아들이 나온 건 당연하겠죠. 자, 동네 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동네 주민 중에 어떤 분이 뭐 저기 나와 있는 중에 어떤 분이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올해 나이가 40인데 이런 말 처음 들어봐요. 한 명 죽인 건데 뭐 그렇게 대단해서 뭐 이 동네 자체가 그냥 썩었어. 그냥 이 동네 자체가 썩었어요 진짜. 저러니 당연히 연쇄 살인마가 나올 수밖에 없죠. 최소 2명 이상을 죽여야 좀 느낌이 온다 뭐 그런 뜻인가요? 하여튼 저는 이해 불가입니다. 예. 이춘재 어머니가 인터뷰를 하면서 또 그 처제 살인 사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는데요. 시집 와서도 내가 전철 딱 보니까 예의가 없더라고. 제멋대로고 속 썩였다니까요. 피해자가 처제입니다. 피해자가 처제인데 여기서 왜 며느리 얘기가 왜 나오고 곧 죽어도 잘못했던 얘기는 안 하죠. 그냥 다 모든 거는 다 며느리 때문에 다 이 사단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서 저는 떠오른 사람들이 있어요. 유영철. 이 계기로 여성들이 함부로 행동하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그러니까 이춘재 어머니가 지금 하는 말은 그거잖아요. 며느리가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그 싸가지가 없는 며느리 때문에 처제 살인은 정당화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잖아요. 이춘재 어머니 말로는 그렇잖아요. 그쵸? 유영철도 지금 그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자신의 그런 살인의 정당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김상훈이라고 안산 인질범. 김상훈은 그러니까 똑같아. 맥락은 똑같아요.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 똑같고, 그리고 책임이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라 경찰 잘못이 크다는 그런 핑계도 대고, 유영철, 김상훈 다 얘네들 사이코패스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춘재 어머니도 사이코패스처럼 보이는데 기회가 되면 PCLR 검사 한번 받아봐요. 본인이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는 알고 죽어야 할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이춘재랑 이춘재 어머니께 제가 덕담 한마디 하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황천길만 걷자. 이상 범죄이키의 엄파여킴 김심판이었습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